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낡은 빌라 3층 302호와 303호 사이에는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비밀 하나가 있었다. 302호 문 안쪽에 달린 낡은 철제 걸쇠, 그리고 303호 쪽에서 열쇠 없이도 열 수 있도록 살짝 개조된 문고리. 이 두 방은 사실 하나였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공간이었지만 삶의 결은 여전히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302호에는 72세의 이강복이 살았다. 주민등록상 직업란에는 무직이라고 적혀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혼이라고 찍혀 있었다. 303호에는 70세의 박순례가 살았다. 그녀의 서류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차가운 도장 하나가 50년 세월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302호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복도 넘어 303호까지 스며들었다. 박순례가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 나무 주걱으로 젓는 소리, 이강복이 안방에서 나와 화장실 문을 쾅 닫는 소리, 두 사람이 나란히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 반복되었다. 단지 현관문 번호만 달랐을 뿐. 이강복은 원래 인쇄소를 운영했다. 30년 가까이 작은 오프셋 인쇄기를 돌리며 청첩장이며 명함이며 전단지를 찍어냈다. 아이 셋을 거기서 나온 돈으로 키웠고 박순례는 그 곁에서 격리를 보며 살림을 꾸렸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디지털 인쇄가 판을 치면서 인쇄소는 빚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이강복의 손에는 기름때 밴 손바닥과 평생을 함께한 아내, 그리고 빚 문서 몇 장이 남았다. 퇴직금도 연금도 없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한 적이 없으니 당연했다.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수십 년을 허투루 보낸 게 아니었지만 국가복지 시스템은 이 부부에게 냉정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 해도 부부 합산 재산과 소득이 기준선을 살짝 넘는 바람에 번번이 탈락했다. 빌라 한 채, 그것도 전세로 얻은 집이 재산으로 잡혔다. 어이가 없었다. 남들은 집 있어도 받는다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빌라에 살던 김옥분 할머니가 이강복에게 귀띔을 해줬다. 강복 씨, 나 있잖아요. 우리 딸이 알아봤는데요. 이혼하면 각각 단독 세대가 돼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달라진대요. 재산도 따로 보고 소득도 따로 봐서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강복은 처음에 웃어넘겼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이혼을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박순례와 마주 앉아 심각한 얼굴로 이 얘기를 꺼냈다. 박순례는 처음에 눈이 동그래졌다가 숫자를 들은 후에는 표정이 달라졌다. 기초연금 월 32만 원씩, 2명이면 64만 원. 거기다 임대주택 신청 순위도 단독 세대로 올라간다. 지금 사는 전세 빌라 집주인이 내년에 재계약 안 한다고 했다.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야 노후가 안정된다. 그러면 진짜로 이혼을 해야 해? 박순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서류상으로만이야. 우리가 어디가? 여기서 같이 살면 되지. 방번호만 바꾸면 돼.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다. 박순례가 먼저 손을 뻗어 이강복의 손등을 꽉 잡았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종이 한 장이 뭐가 달라. 그렇게 결정이 났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낸 날 법원 앞에서 두 사람은 오히려 해방감 비슷한 것을 느꼈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강복은 박순례를 힐끗 보았다. 박순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다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혼 도장이 찍히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강복이 말했다. 우리 자장면 먹으러 갈까? 그래요. 오늘은 내가 살게요, 강복 씨. 이재 씨야? 이봐요. 나 당신 전 남편이야. 오빠라고 불러. 박순례는 그 자리에서 피식 웃었다. 5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 표현. 오빠. 자장면 집에서 두 사람은 소식을 나누며 밥을 먹었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연인들이 웃고 떠들었다. 박순례는 자기도 모르게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이강복과 처음 자장면을 먹었던 날. 그때도 지금처럼 오래된 중국집이었다. 바퀴벌레가 나와서 둘 다 소리를 지르고 도망쳤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혼자 키득키득 웃었다. 왜 웃어? 아니에요, 그냥. 집에 돌아와 302호와 303호 각각의 문 앞에 섰을 때 이강복이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연인이야. 알지? 뭐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몰래 만나는 거야. 창피하지 않아? 박순례는 얼굴이 빨개졌다. 70평생에 얼굴이 빨개지다니. 그 다음 날부터 이강복은 아침마다 303호 문 앞에 귤이나 과자를 놓아두기 시작했다. 박순례는 302호 문틈으로 반찬통을 밀어 넣었다. 두 사람은 낮에 동네 산책을 나가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걷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손을 잡았다. 마치 남몰래 만나는 연인처럼. 그것이 웃기고도 서글펐다. 웃기고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나라가 두 늙은 부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다는 사실이 어딘지 쓸쓸했다. 빌라 주민들은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수군거렸다. 어머, 강복 씨 부부 이혼했대요. 아니, 저 나이에 무슨 황혼 이혼이래. 순례 씨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강복 씨가 사업 망하고 나서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자식들은 뭐라고 했대요? 자식들. 두 사람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다. 장남 이준혁은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차남 이준수는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막내딸 이지선은 수원에서 가장 가까이 살았지만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라 자주 보기 어려웠다. 이혼 소식을 들은 장남 이준혁이 먼저 달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이강복은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말했다. 준혁이 왔어. 우리 쿨하게 합의했어. 걱정 마. 쿨하게요? 아니, 50년을 사신 분들이 갑자기 쿨하게 이혼을 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박순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대답했다. 나 괜찮아. 오늘 저녁 먹고 가라. 소고기 넣었어. 아니, 이혼하신 분들이 왜 같은 집에서 저녁을 드세요? 302호는 아버지 방이고 303호는 엄마 방인데 오늘은 엄마가 저녁 해준다고 303호에서 먹는 거야. 문제 있어? 준혁은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두 분 진짜로 이혼하신 거 맞아요? 이강복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근데 저녁 먹을 때는 같이 먹어야지. 밥을 혼자 먹으면 체해. 준혁은 그날 저녁 소고기 국밥을 먹으면서도 영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밥상 앞에서 여느 때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국이 짜다, 짜지 않다. 파를 너무 많이 넣었다. 아니다. 이혼한 부부 같지 않았다. 아니,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이강복이 박순례에게 속삭였다. 잘했지? 티 안 났지? 티가 너무 안 나서 걱정이에요. 저 아이가 뭔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눈치채면 어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방을 오가며 잠자리를 정했다. 302호에는 이강복의 이불이, 303호에는 박순례의 옷가지가 있었다. 두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웠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창밖으로 수원 팔달산 어딘가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박순례는 302호 창가에 앉아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빠. 이강복이 귀를 쫑긋 세웠다.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순례는 피식 웃으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서로에게 낯선 호칭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70이 넘어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가짜 이혼을 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302호와 303호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강복은 기초연금 신청을 마쳤고 박순례도 단독세대 자격으로 신청서를 냈다. 복지관 담당자가 서류를 살펴보며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하고 물었을 때 이강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같은 빌라에 사는 분이에요. 우연히 같이 왔습니다. 박순례는 그 옆에서 눈을 창문 쪽으로 고정시킨 채 미소를 참았다. 기초연금이 각각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졌다. 매달 64만 원.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의료비가 줄고 공과금이 밀리지 않게 되었다. 박순례는 오랜만에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갈치조림용 갈치를 샀다. 이강복은 약국에서 무릎 파스를 박스째 사면서 이게 얼마나 사고 싶었나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이 생활에 나름의 규칙을 만들었다. 아침 식사는 303호에서, 저녁 식사는 302호에서, 낮에는 각자의 동선을 다르게 해서 이웃들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했다. 빌라 계단에서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인사를 나눴다. 가끔 1층 우편함에서 동시에 마주치면 이강복은 아는 척 대신 안녕하세요 하고 낯선 사람처럼 인사를 했다. 그 인사가 박순례에게는 어쩐지 설레었다. 낯선 사람처럼 인사를 받는 기분. 70평생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감각이 우습고도 달콤했다. 본격적인 연인 행세가 시작된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이강복이 302호 문을 슬며시 열고 속삭였다. 순례 씨, 우리 데이트 한번 하러 갈까요? 박순례가 안에서 뭐요? 하고 대답했다. 오늘 날씨 좋잖아요. 광교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커피 한잔하면 어때요? 그거 그냥 산책이지 무슨 데이트예요. 아, 법적으로 우리 남남이에요. 이러면 불륜이라고요. 좀 설레야 하지 않아요? 박순례가 터뜨리고 만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마침 4층에서 내려오던 403호 주민 최영숙 씨가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최영숙은 이 빌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정보통이었다. 그녀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광교호수공원은 평일 오후인데도 걷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이강복과 박순례는 처음에는 나란히 걷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이강복이 먼저 손을 뻗었고 박순례가 잠깐 망설이다가 받아들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둘 다 묘하게 어색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손을 잡는 게 왜 이렇게 이상한지. 왜 이래요? 낯선 사람 손 잡는 것 같아. 맞잖아요. 나는 당신의 전 남편이고 당신은 내 전처예요. 법적으로는 남남이라고. 그런 소리 마요. 남사스러워. 남사스러우면 손 놔요. 싫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호수 위로 오리가 유유히 헤엄쳤다. 멀리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박술래는 그 광경을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이강복의 팔짱을 꼈다. 여기 자주 와야겠어요. 그러자 우리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데이트하자. 요일 정해놓고 하면 더 설레잖아. 오빠, 진짜 요즘 이상해졌어요. 이강복이 희죽 웃었다. 그 표정을 본 박순례도 웃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웃는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바라봤다. 누가 봐도 사이좋은 노부부였다. 아니지. 서류상으로는 아무 사이도 아닌 두 사람. 그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강복이 말했다.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는데. 뭐가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저녁에 302호로 밥 먹으러 오겠지 싶어서 기대가 되더라고. 박술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요.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다.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얼굴.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은 휘어졌으며 이강복의 손등에는 검버섯이 몇 개 생겼다. 박술래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다. 젊은 날 자장면 집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과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생했다. 빌라 입구에서 403호 최영숙이 딱 버티고 서 있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양이었는데 그 눈이 이강복과 박순례의 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손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 강복 씨, 순례 씨. 최영숙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다. 둘이 같이 어디 갔다 오세요? 이강복이 재빠르게 대답했다. 아,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같이 왔어요. 같은 방향? 어디를요? 광교호수공원이요. 최영숙의 눈이 반짝였다. 이미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계산이 돌아가는 눈빛이었다. 둘이 같이 거기를요? 어머나, 이혼하셨는데도 사이좋게 지내시네요? 이혼해도 이웃이잖아요. 어색할 것 없죠. 최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알아서 다 안다고 말하고 있었다. 박술래는 괜히 핸드백 끈을 두 손으로 꽉 쥐었다. 그날 저녁 302호에서 저녁을 먹으며 박순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저 영숙 씨가 수상하게 볼 것 같은데요. 설마요. 이혼한 사람들이 친하게 지낼 수도 있지. 그 눈빛이 영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몰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강복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거 맞잖아요. 우리 몰래 만나는 거 맞아요. 박술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졌다. 이강복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방 안에 가득 찼다. 그런데 그 이튿날 최영숙은 빌라 주민 몇 명에게 슬쩍 이야기를 흘렸다. 있잖아요. 강복 씨랑 순례 씨. 이혼하고 나서도 몰래 만나는 것 같지 않아요? 어제 둘이 손잡고 들어오는 거 내가 딱 봤다니까요. 어머, 그럼 황혼불륜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혼을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빌라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자식들 귀에도 슬슬 들어갈 것이었다. 특히 수원에 사는 막내딸 이지선은 이미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문이 도냐고 물어본 참이었다. 박술래는 딸의 전화를 받고 대답했다. 무슨 소문? 아버지랑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 이혼해도 이웃이니까 인사는 하지. 그게 이상해? 엄마, 손잡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에이, 넘어질 뻔해서 잠깐 잡은 거야.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박술래는 이강복의 방문을 두드렸다. 이강복이 문을 열자 박술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강복이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며 말했다. 혹시 우리가 보기에 진짜 불륜 커플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자고요. 아니, 생각해봐요. 이혼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손잡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 단지 우리가 실제로는 부부라는 게 문제지. 박술래는 복도 양쪽을 살피고 나서 작게 말했다. 사람들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창피해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불륜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산다는 건 상상도 못하지. 이강복의 논리에 박술래는 잠깐 멈칫했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이혼 후 몰래 만나는 연인으로 보면 사실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짜 이혼 부부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불륜 커플로 오해받는 게 위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복도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403호 최영숙이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때는 이미 조용했다. 그 무렵 이강복에게 임대주택 서류를 함께 도와줬던 복지 담당자 조미와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임대주택 신청 순위가 올라갔다는 소식이었다. 단독 세대로 전환된 덕분에 순위가 2단계나 높아진 것이었다. 이강복은 그 문자를 박술래에게 보여주며 엄지를 들었다. 우리 작전 잘 되고 있어요. 박술래는 문자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국가의 복지 시스템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직하게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정직하게 살다가는 굶어 죽을 판이었다는 것이 그날 밤 박술래는 302호 창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인쇄소 앞에서 찍은 사진. 사진 속 두 사람은 늘 웃고 있었다. 지금처럼 복잡한 사정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열심히 살았다. 그게 전부였는데 이강복이 주방에서 보리차를 끓이다가 박술래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앨범을 함께 들여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사진, 인쇄소 처음 문 열던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돈 얼마나 없었는지 개업 떡살 돈이 없어서 순대 사다가 같이 먹었잖아. 박술래가 웃었다. 그때가 좋았어요, 사실. 지금도 좋아요. 이강복이 박술래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두 사람은 앨범을 무릎에 올려놓고 오래된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겼다. 밖에서는 빌라 골목에 가로등이 켜지고 어디선가 저녁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다. 조용하던 일상에 태풍이 몰아친 것은 추석 연휴였다. 자식 셋이 모두 수원 빌라로 모여든 날 302호와 303호 사이에는 팽팽한 공기가 흘렀다. 장남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두 분 진짜 이혼하신 거 맞아요? 이강복은 명절 차례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서류상으로 그렇다고 했잖아, 임마. 차남 이준수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 서류상으로가 뭔 뜻이에요? 이혼이면 이혼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서류상으로가 따로 있어요? 막내딸 이지선이 두 오빠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있잖아요, 오빠들. 나 솔직히 물어볼게요. 혹시 두 분이 기초연금이나 임대주택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하신 건 아닐까요? 순간 302호가 조용해졌다. 이강복과 박술래는 눈을 마주쳤다가 동시에 딴 데를 바라봤다. 이지선은 그 눈빛을 읽었다. 맞죠? 박술래가 먼저 항복했다. 지선아,
어머니 말 좀 들어봐. 그리하여 50년 비밀이 추석날 자식들 앞에서 털려버렸다. 이강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기초연금 기준, 부부 합산으로는 탈락하는 구조, 단독 세대로 분리하면 각각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년에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 임대주택 순위 상승. 설명을 듣는 내내 준혁은 미간을 찌푸렸고 준수는 맥주를 홀짝이며 천장을 바라봤고 지선은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을 가까스로 참았다. 설명이 끝난 후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 그거 국가복지부정수급 아니에요? 이강복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우리 진짜 이혼했어.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야. 법을 어긴 게 없어. 그래도 편법이잖아요. 편법이 아니야.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부부로 살면 못 받고 이혼하면 받아. 그 법이 이상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준수가 천장을 보다가 말했다. 아버지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같이 살면서 따로 사는 척 하는 게 따로 사는 척이 아니야. 진짜 방 번호가 달라. 302호는 내 방이고 303호는 어머니 방이야.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부부는 아니잖아. 지선이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작게 흐느꼈다. 엄마, 아빠, 제가 더 잘 도와드릴게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박술래가 딸의 손을 잡았다. 지선아,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너도 애들 둘 키우잖아. 준혁이는 대출이 있고 준수는 식당이 쉽지 않잖아. 우리가 손 벌리면 너희가 힘들어져. 그걸 보는 게 더 힘들어.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명절 음식 냄새가 가득했지만 아무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준혁이 한참 후에 말했다. 근데 솔직히 그 법 진짜 이상하긴 하네. 부부로 살면 못 받고 이혼하면 받는다고요? 이강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이랑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 단독 세대면 따로따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합치면 기준 초과, 따로 보면 기준 이하가 되는 거야. 준수가 중얼거렸다. 이거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겠는데. 응, 요즘 이런 경우 많다더라고. 인터넷에 나오더만. 이날 저녁 예상치 못하게 자식들과 긴 대화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준혁도 아버지의 논리를 듣다 보니 완전히 틀렸다고는 못하겠다는 표정이 되었다. 준수는 오히려 아버지, 그럼 임대주택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하고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선은 눈물을 닦고 나서 그럼 저희는 모르는 걸로 해야 해요? 하고 물었다. 이강복이 대답했다. 너희는 그냥 부모님이 사이좋게 잘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 그게 사실이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서 빌라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4층의 401호에 새로운 주민이 입주했다. 오갑수와 그의 아내 최분순이었는데 이 60대 부부가 이사를 마치고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이강복은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꼈다. 오갑수가 이강복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저기요, 혹시 이 빌라에 302호랑 303호가 따로 사는 척하는 분들이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강복의 눈이 커졌다. 뭘 알고 오신 겁니까? 아,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도 서류상 이혼 상태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한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입꼬리가 올라갔다. 오갑수와 최분순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오갑수는 은퇴한 버스 기사였고 아내 최분수는 오랫동안 식당 보조로 일하다 몸이 나빠진 후 쉬고 있었다. 국민연금이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둘이 합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아들이 인터넷을 뒤지다가 찾아낸 방법이 서류상 이혼이었다.
두 쌍의 부부는 그날 저녁 302호에서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다. 박술래가 부침개를 부치고 오갑수가 막걸리를 가져왔다. 최분수는 자기가 담근 깍두기를 내놓았다. 네 사람은 밥을 먹으며 웃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다가 막걸리가 두어 잔 돌고 나서는 배를 잡고 웃었다. 각자의 가짜 이혼 과정을 털어놓으면서 이 나라의 복지 구조가 얼마나 기묘하게 작동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오갑수가 말했다. 이거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닌 거 알아요? 내가 경로당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도 이런 분들 있대요. 이강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자식들이 나서서 부모한테 이혼하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어. 최분순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라가 이혼을 권장하는 셈이네요. 박술래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냥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오갑수가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다. 맞고 틀리고가 어딨어요. 살아남아야지.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막걸리가 잔 위로 살짝 넘쳤다. 밖에서는 빌라 골목에 가을바람이 불었고 누군가의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그때였다. 403호 최영숙이 빨래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302호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웃음소리를 들었다. 잠깐 멈췄다. 저기에 누가 모인 거지? 이강복 씨랑 술래 씨,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 같이 밥을 먹는 건가? 최영숙은 옥상으로 올라가면서도 머릿속 한켠에 그 장면을 저장해뒀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최영숙의 의심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위기가 다음 주에 찾아왔다. 이강복에게 우편이 하나 날아온 것이었다. 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용 수급 자격 및 거주 실태 확인 안내. 이강복은 그 봉투를 손에 들고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내용은 이랬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실시되며 담당 조사관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 환경을 확인할 예정이라는 것. 방문 예정일은 3주 뒤. 이강복은 봉투를 들고 303호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봉투를 내밀었다. 박술래가 내용을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사관이 온다고요? 응. 집에? 응.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이것으로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이 도착한 그날 저녁부터 302호와 303호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강복이 302호 거실 테이블에 종이를 펼쳐놓고 박순례와 오갑수, 최분순이 빙 둘러앉았다. 네 사람의 표정은 마치 전쟁 전날 밤 작전을 짜는 사람들 같았다. 이강복이 종이에 현재 상황을 적으면서 말했다. 조사관이 집에 온다는 건 우리 두 사람이 실제로 따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야. 첫째, 303호 안에 내 흔적이 없어야 한다. 둘째, 302호 안에 술래 씨 흔적이 없어야 한다. 오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각방을 쓰는 게 문제예요? 이혼한 사람끼리 같은 건물에 사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이상한 건 아니지. 근데 조사관이 두 집을 따로따로 확인한다고 했거든. 각 집에 혼자 사는 흔적이 있어야 해. 예를 들어 303호에 남자 속옷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302호에 여자 화장품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박술래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302호에 내 슬리퍼 있어요. 머리핀도 2개 있고 욕실에 내 수건이 걸려 있는데 그거 다 옮겨야 해요. 303호엔 오빠 티셔츠 3장이 있어요. 면도기도 그것도 다 가져와야 해. 오갑수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냄새 아니에요? 부침개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 냄새가 두 집에서 같이 나면 이상하잖아요. 최분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웃집 냄새는 나도 다 알거든요. 생활 패턴이 같으면 냄새도 비슷해요. 이강복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사관이 오는 날은 각자 따로 밥을 먹어야 해. 박술래 씨는 303호에서 혼자 간단하게 먹고 나는 302호에서 혼자 먹는 거야. 냄새도 달라야 해. 박술래가 중얼거렸다. 나는 계란 후라이하고 오빠는 라면 끓이면 되려나. 라면 끓이면 냄새가 너무 강해요. 복도에 퍼지잖아. 이래저래 논의를 하다 보니 밤이 깊어갔다. 네 사람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302호에서 치워야 할 것들, 303호에서 치워야 할 것들. 조사관이 오는 날 각자의 동선, 대화를 나눌 경우 대본처럼 준비할 내용들. 오갑수가 대본 아이디어를 냈다. 조사관이 이웃이랑 사이 어때요? 하고 물으면 이강복 씨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같은 빌라 주민이에요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세요? 하면 가끔 마주치죠 정도요. 박술래가 손을 들었다. 근데 이거 조사관이 둘 다 같은 날 방문할지 아니면 날짜를 달리할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우편에 없었어? 날짜만 있고 몇 호를 언제 방문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이강복이 통보 내용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았다. 방문 예정일 3주 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방문 예정이라는 것만 적혀 있었다. 두 집을 같은 날 다닐지 다른 날 다닐지는 알 수 없었다. 일단은 그날 하루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 그때 최분순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있잖아요, 오빠.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조사관이 오는 날 제가 303호 옆에 있을게요. 403호 최영숙 씨 있잖아요. 그분이 수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복도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조사관이 어느 집을 먼저 가는지 보고 이강복 씨한테 미리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이강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한 집을 확인하는 동안 다른 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이 생기니까. 오갑수가 덧붙였다. 나는 1층 우편함 쪽에 있을게요. 거기서 조사관이 빌라에 들어오는 걸 보면 문자 보낼게요. 그러면 준비 시간이 더 생기잖아요. 네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다. 이게 뭔가 싶었다. 인생 7, 80에 이런 작전을 짜고 있다니. 그날 이후 박술래는 매일 조금씩 303호를 혼자 사는 할머니 방처럼 만들어 나갔다. 이강복의 티셔츠와 면도기를 302호로 옮기고 자신의 물건들을 303호에 잘 정돈했다. 책상 위에 혼자 읽는 책 몇 권을 올려놓고 혼자 쓰는 머그컵을 식탁 위에 두었다. 텔레비전 리모컨 옆에는 노안 때문에 쓰는 돋보기를 가져다 두었다. 302호도 마찬가지였다. 이강복은 박술래의 슬리퍼와 머리핀, 수건을 모두 303호로 돌려보냈다. 욕실 선반에는 자기 면도기와 샴푸만 남겨뒀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에 박술래가 만든 나물이 가득했는데 이강복은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두기로 했다. 아들한테 얻었다고 하면 될 것 같았다. 조사 이틀 전 박술래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 오빠 화분이 문제예요. 화분이? 제가 가꾸는 화분이 302호 창가에 3개 있잖아요. 그거 제가 돌보는 거 이웃들이 다 알아요. 이강복이 창가를 바라봤다. 박술래가 애지중지 키우는 선인장 2개와 고무나무 하나가 302호 창가에 놓여 있었다. 확실히 이강복이 가꾸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이강복은 꽃이나 식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요?
오빠가 화분 좋아하는 사람처럼 안 보여요. 왜요? 나도 화분 좋아할 수 있잖아. 그럼 이름 말해봐요. 저 선인장 이름이 뭐예요? 이강복이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선인장? 박술래가 눈을 감았다. 그게 달이에요. 내가 붙인 이름. 그리고 저 고무나무는 초록이에요. 조사관이 만약 이 식물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오빠가 뭐라고 해요? 식물에 이름이 있는 걸 조사관이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만약 물어보면? 이강복은 결국 302호 창가 화분을 전부 303호로 옮기기로 했다. 박술래는 소중한 다리와 초록이를 양팔에 안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것도 이사를 하게 됐네. 미안해, 다리야. 옆에서 이강복이 화분 받침대를 들고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화분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나는 뭐예요? 오빠는 당연하죠. 드디어 조사 전날 밤이 왔다. 이강복과 박술래는 각자의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박술래는 303호를 훑어보며 낯선 느낌을 받았다. 자기 방인데 이강복의 흔적이 하나도 없으니 왜인지 썰렁하게 느껴졌다. 반찬통이 작아졌고 이강복이 앉아 뉴스를 보던 오른쪽 의자에는 빈 공간만 남았다. 한편 이강복도 마찬가지였다. 302호는 분명히 자기 방인데 박술래의 수건이 없고 슬리퍼가 없고 과일 칼이 없으니 왠지 낯설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혼자 먹을 것들만 남아 있었다. 계란, 두부, 오이 하나. 그는 302호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가 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밤 11시쯤 303호 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오빠 자요? 이강복이 문을 열었다. 박술래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왜요? 잠이 안 와요. 나도. 들어가도 돼요? 이강복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박술래가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화면에서는 늦은 밤 뉴스가 흘렀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날씨 예보. 한참 뒤에 박순례가 말했다. 내일 아무 일 없을 거죠? 그럼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떨려요. 나도 떨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피식 웃었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떨리는 게. 이강복이 박순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뭘 잘못한 거 없어요. 그 법이 이상한 거야. 우리는 그냥 살아남으려는 거고. 박순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복의 손이 따뜻했다. 50년 동안 항상 따뜻했던 손. 내일 끝나면 제대로 밥 한번 해줄게요. 오빠 좋아하는 갈비찜. 오, 진짜요? 네. 그리고 나서 광교호수공원 갑시다. 우리 데이트하기로 했잖아요. 이강복이 웃었다.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자정이 지나서야 박순례가 303호로 돌아갔다. 이강복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 생각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다. 이튿날 오전 9시 반. 오갑수로부터 문자가 왔다. 1층 우편함 앞에 젊은 남자 2명 들어왔어요. 서류 들고 있음. 복지부 직원 같아요. 곧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강복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가락이 잠깐 떨렸다. 박순례에게 문자를 보냈다. 왔어요. 준비해요. 303호에서 짧게 답장이 왔다. 네. 알겠어요. 오빠, 우리 할 수 있어요. 이강복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302호 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봤다. 소파, 텔레비전, 작은 책상, 냉장고. 혼자 사는 노인의 방. 충분해 보였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302호 문에 노크 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임채원이라고 합니다. 수급 자격 확인 방문으로 왔는데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이강복은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이름표에는 임채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여자 조사관 한 명이 더 있었다. 이름표를 보니 서지혜였다. 두 사람 모두 회색 재킷을 입고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이강복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을 열면서 말했다.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임채원 조사관이 안으로 들어서면서 실내를 훑어봤다. 전형적인 남성 노인 혼자 사는 집처럼 보였다. 단촐한 소파, 정리가 약간 안 된 신문들, 벽에 걸린 달력. 특별히 이상한 게 없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거주 실태를 확인하고 있어서요.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이강복은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서지의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앉으면서 노트를 펼쳤다. 임채원 조사관은 서 있는 채로 방안을 둘러봤다. 현재 혼자 거주하고 계신 거 맞죠? 네, 혼자 삽니다. 가족 관계는요? 자식 셋 있고 저는 이혼했습니다. 이혼하신 분이 같은 빌라에 사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접촉이 있으신가요? 이강복은 이 질문이 올 줄 알았다. 준비한 대로 대답했다. 같은 빌라에 살다 보니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하죠. 이혼한 사이여도 이웃이니까요. 근데 따로 살고 있어요. 각자 방이 다르고 생활도 따로 합니다. 임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을 흘깃봤다. 냉장고 앞으로 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이강복이 가라고 했다. 임채원이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두부, 오이, 마른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박순례가 만들어준 나물 반찬통. 이 반찬은 직접 하신 거예요? 이강복이 준비한 대로 대답했다. 그건 아들이 가져다 준 거예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네. 임채원이 냉장고를 닫고 욕실 쪽으로 가도 되냐고 물었다. 이강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욕실에는 남성용 샴푸와 면도기, 그리고 이강복이 쓰는 구수한 한방 비누만 있었다. 임채원이 훑어보고 나왔다. 침실도 확인해도 될까요? 네. 침실에는 이불 하나, 작은 옷장, 그리고 이강복이 오래전부터 침대 옆에 두던 시계와 안경집. 조사관들이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는 동안 이강복은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다. 속으로 박순례가 지금쯤 303호에서 잘 버티고 있을지 걱정이 됐다. 임채원이 조용히 물었다. 오래 혼자 지내셨어요? 이혼한 지 좀 됐습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이강복이 잠깐 멈칫했다. 이 질문은 대본에 없었다. 그냥 행정적인 질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관심에서 묻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혼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적응됩니다. 주변에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임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러더니 이강복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런 방문을 하는 게 번거로우시죠. 근데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못 드시거나 건강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발견하고 연계해 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이강복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다. 이 젊은 조사관이 단순히 부정수급을 적발하러 온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진짜로 혼자 사는 노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제도인지도 몰랐다. 그 생각이 들자
이강복은 묘하게 마음이 쓸렸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다. 조사관들이 302호를 나가고 나서 이강복은 즉시 303호 쪽 문틈으로 쪽지를 밀어 넣었다. 302호 끝. 지금 거기 가는 것 같아. 준비해. 303호에서 박술래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방안을 한 번 더 훑어봤다. 화분들, 자기 책들, 여성용 물건들만 가지런히 있었다. 괜찮을 것이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났다. 안녕하세요. 박술래 선생님 맞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임채원입니다. 박술래가 문을 열었다. 조사관 2명이 처음에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서지의 조사관이 방안을 천천히 살펴봤다. 303호는 302호보다 훨씬 정갈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의 냄새가 났다. 은은한 꽃 냄새, 그리고 아침에 박술래가 혼자 먹은 계란 후라이 냄새. 창가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임채원이 물었다. 혼자 거주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옆집에 이혼하신 전 남편분이 사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같은 빌라에 살고 있어요. 마주치면 인사는 해요. 이 나이에 원수처럼 지낼 필요 없잖아요. 임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주방을 살펴봤다. 싱크대 위에는 박술래의 머그컵 하나, 작은 프라이팬, 냉장고를 열었더니 시금치 나물, 된장찌개 국물이 담긴 작은 냄비, 과일 몇 개. 드시는 게 이 정도예요? 혼자 살다 보니 많이 안 해요. 대충 먹게 되더라고요. 서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무릎이 좀 아프고 혈압약 먹고 있어요. 복지관이나 의료 서비스 연계는 받고 계세요? 아, 복지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거기서 밥도 먹고.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임채원이 창가 화분을 바라보며 말했다. 식물을 많이 키우시네요. 좋아해서요.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박술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 선인장은 달이고요. 저 고무나무는 초록이에요. 이상하죠? 임채원이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귀여운데요. 그 순간 박술래는 이 조사관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틀에 박힌 공무원도 아니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젊은 사람이었다. 조사관들이 303호를 나가면서 임채원이 말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로우시면 복지관 돌봄 서비스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박술래는 문가에서 조사관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지켜봤다. 외로우시면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콕 박혔다. 외롭지 않았다. 바로 옆집에 이강복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어딘지 서글프기도 했다. 조사관들이 빌라를 완전히 나가고 난 뒤 최분순이 복도에서 엄지를 치켜들며 박순례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강복도 302호 문을 살짝 열고 나왔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당신은? 나도. 다 잘 넘어갔어요.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술래가 벽에 살짝 기대었다. 다리가 떨렸다. 이강복이 박술래의 팔을 살며시 잡아줬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그냥 다리가 좀. 잠시 후 오갑수와 최분순도 복도로 나왔다. 네 사람이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이 터졌다. 소리를 죽인 웃음이었지만 그 기쁨은 진짜였다. 오갑수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삼겹살 살게요. 다들 모여요. 그날 저녁 302호에서는 삼겹살 파티가 벌어졌다. 박술래가 약속했던 갈비찜도 만들었다. 최분수는 자기 깍두기를 2통 들고 왔고
오갑수는 막걸리 2병을 챙겨왔다. 이강복이 프라이팬에 삼겹살을 구웠고 박순례가 마늘과 파를 다듬었다. 네 사람은 좁은 식탁에 옹기종기 앉아 먹고 마셨다. 오늘 조사가 어땠는지, 어느 질문이 제일 긴장됐는지, 냉장고에서 무엇을 봤는지 얘기하면서 웃었다. 이강복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아까 임채원이라는 조사관이 불편하신 건 없냐고 물어봐. 그 질문이 좀 마음에 걸려. 박순례가 고개를 들었다. 왜요? 그 사람이 진짜 혼자 사는 노인들 걱정해서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 근데 우리는 사실 혼자가 아니잖아. 뭔가 그 진심이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 잠깐 조용해졌다. 오갑수도 최분순도 말이 없었다. 박순례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혼자 사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게, 이강복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렇지. 우리도 힘들기는 하지만 더 힘든 사람들도 있으니까. 오갑수가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부부로 살면 덜 받고 이혼하면 더 받는 이 구조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어찌 보면 그 이상한 제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최분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법이 제대로 됐으면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도 됐을 거야. 네 사람은 다시 말없이 삼겹살을 구웠다. 고기 굽는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이강복이 잘 익은 삼겹살 한 점을 박순례 앞에 놓아줬다. 박순례가 상추에 싸서 먹으면서 이강복을 바라봤다. 오빠, 응?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다. 이강복이 고개를 약간 돌리며 피식 웃었다. 그 모습을 오갑수와 최분순이 보고 두 사람도 슬며시 웃었다. 그날 밤이 늦도록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날의 이야기, 자식들 키우던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들. 막걸리가 2병 비워졌고 삼겹살 판이 2번 바뀌었다. 박순례가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끓여서 내놓자 모두들 국물부터 한 모금씩 마셨다. 자정이 되어서야 오갑수와 최분순이 4층으로 올라갔다. 이강복과 박순례는 설거지를 함께 했다. 이강복이 헹구고 박순례가 닦아서 쌓아두는 오래된 순서. 5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순서. 설거지가 끝나고 박순례가 말했다. 오빠, 나 이 생활이 좀 좋아졌어요. 어떤 생활이요? 이렇게 사는 거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몰래 만나는 것 같고 데이트하는 것 같고 설레는 것 같고. 이강복이 행주를 개면서 박순례를 바라봤다. 나도 그래요.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50년이 지나도 그렇네요. 그 50년이 있어서 이런 감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순례가 잠깐 이강복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다음 생에도 결혼해요. 오빠랑. 이강복이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다음 생엔 이혼은 하지 맙시다. 서류상으로도. 그건 그래요. 두 사람은 웃으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302호 문이 닫히고 303호 문이 닫혔다. 빌라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다. 며칠 후 이강복에게 문자가 왔다. 임대주택 신청 결과 안내였다. 대기순번 상승. 내년 상반기 중 입주 가능성 있음. 이강복은 그 문자를 박순례에게 보여줬다. 박순례가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임대주택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뭐요? 거기서도 이렇게 살아요? 서로 다른 호수로? 이강복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옆 호수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죠. 아니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박순례가 피식 웃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진짜.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있긴 한데. 조금 억울해요. 이강복이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요? 이게 재미있고 설레는 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서잖아요. 이강복은 대답을 바로 못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이 웃기고 서글픈 삶, 이 기묘한 비밀 연애 같은 황혼이 처음부터 이들이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다. 그래도 박순례가 말했다. 그래도요, 오빠. 응? 이렇게라도 설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강복은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밖에서는 수원 팔달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302호 창가에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햇살을 잠깐 바라봤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법적으로는 남남. 그러나 가슴으로는 여전히 하나. 이 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이들을 갈라놓았지만 그 갈라진 자리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온기를 채워나가고 있었다. 법이 이상해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403호 최영숙이 그날도 빨래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302호 창가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 잠깐 멈춰 바라보다가 그냥 올라갔다. 이번에는 수군거리고 싶지 않았다. 저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뭔가를 알 것 같다는 게 꼭 말로 할 필요는 없었다. 이강복과 박순례는 그날 오후 광교호수공원을 걸었다.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호수 위로 늦가을 햇살이 반짝였다. 그것으로 이 부부의 오늘 하루가 채워졌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그 다음 날도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지만 50년의 세월과 주름진 손 하나면 충분했다.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